자, 안녕하세요. 독서용 카페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삼국협상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해볼게요. 비에름 2세의 이제 팽창 정책에 맞서가지고 그 당시 독일하고 이제 이해관계가 충돌했던 러시아, 프랑스, 영국이 각각 개별적으로 삼국협상을 이제 맺게 되는데요. 예전에도 이제 말했지만 이 삼국협상은 개별적인 협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삼국이 같이 모여서 한 당시에 맺은 다자간 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각국이 맺은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가 아닌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 조약 형태로 이렇게 맺었던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순서를 보면 먼저 이제 러시아하고 프랑스 간의 협상이 성립되죠. 자, 이게 이제 1894년이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프 협상이 있어요. 영국과 프랑스. 그래갖고 이게 1904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러협상이 성립되죠. 영국과 러시아 1907년이야. 이게 순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하고 이제 약간 좀 거리는 멀지만 이제 러시아 그 독일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했던 내용도 있는데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네. 자, 하여튼 여기 이제 세계 협상이 진행됐다. 그러면 이제 먼저 볼 게 이제 러시아하고 프랑스 협상인데 보통 우리가 이게 1894년으로 이제 기준을 잡지만 이전에 정치 협약을 먼저 맺었죠. 이게 1891년이야. 근데 이건 상징적인 내용일 뿐이고 실제로 이제 군사 동맹부터 이제 러시아 프랑스 간의 협약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그 내용을 보면 자, 프랑스가 독일 또는 이탈리아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에 러시아는 독일을 공격하고 러시아가 독일 또는 오스트리아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프랑스가 독일을 공격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호적인 독립이 아니라 양국 중에 양국가가 제3국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에 뭐 독일, 오스트리아부터 공격을 받을 때 그냥 서로 공격한다. 네, 이런 내용이죠. 독일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자, 요걸 이제 뭐냐면 비밀 협약으로 맺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러시아만 알지 영국이나 같은 삼국협상국이라도 영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뒤에 나라는 몰라. 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프랑스, 러시아도 다 뒤에 삼국협상 내용도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 개별적인 조약은 잘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을 서로 이제 알게 된 것은 1차 대전 이후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자, 하여튼 이래서 프랑스가 독일을 공격할 게 러시아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공격받을 때 각각 도와준다 이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국을 보죠. 네, 영국. 자, 영국은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원래 영국은 명예로운 고립을 이제 선택했어요. 대독 친선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명예로운 고립은 영국은 얘네들은 유럽 외라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 유럽 문제에 간섭 안 하고 적당히 봐갖고 세력 균형의 유지만 해준다. 그래서 스스로 외교적으로 이렇게 고립하고 어떤 동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정책들을 유지했던 거야. 네. 그다음 대독 친선 관계는 왜 유지했냐? 앞에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 왕실이 하노버 왕조가 있죠. 빅토리아 여왕 이후부터는 좀 작생 왕조가 있어. 그다음에 하노버 왕조, 작생 왕조 자체가 다 독일 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조의 출신자 관련돼 갖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요 하노버 공국이나 작생 공국 같은 걸 보호해 줄 필요 있기 때문에 이게 독일하고 친선 관계를 계속 유지했다는 거죠. 근데 베르 2세가 이제 뭐냐면 등장하면서 이런 외교 방침에도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1890년대 들어와서 열강의 경제 군사력 발전이 영국의 절대 우위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이제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이 등장을 했죠. 제2차 산업혁명 결과 미국과 독일 같은 나라들이 등장을 했잖아요. 자, 특히 이제 뭐냐면 뭐 미국하고는 이제 뭐
그 반영 감정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이제 심하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독일이 문제죠, 독일. 독일 문제 중에 제일 유명한 사건이 크루그 이제 정보 사건인데 이게 이제 크루그 정보 사건이 뭐냐면 그 앞에 이제 그 케이프타운 식민지 당시에 영국이 그 북쪽에 트랜스바일 공화국과 그런 공화국도 있었다 했죠. 예. 그래서 이 보호인들 이제 그런 그 공화국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다이아몬드가 이제 발견되면서 이제 영국이 관심을 갖게 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 장관이었던 사람이 세실 노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케이프 식민지 총리이기도 하고 대표적인 이제 제국주의 이제 자이기도 하는 세실 노주의 추종자였던 제임스 일당이 트랜스바일 공화국을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트랜스바일 공화국이라고 이제 보면 되죠. 그때 대통령이었던 크루그가 격퇴를 했는데 이걸 이제 비에드 미세가 축하하는 전문을 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반독일 감정이 확산이 되게 되죠. 지금 입장 볼 때는 뭐 그게 뭐 욕으로 볼 건 아닌데 왜냐면 영국이 잘못한 거잖아. 영국이 먼저 공격해갖고 이제 격퇴한 것을 축하해 준다고 그런 거 하는 건데 하여튼 뭐 그 당시에는 영국민의 감정을 자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독일 비에드 2세의 적극적인 제국주의 정책이죠. 아까 이제 세계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했죠. 그래서 군비 확장 육책 해군법을 제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외 정책도 이제 뭐냐면 예전에 왕실과 관련된 그 국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독립 체제 형성 이제 했는데 그 아니 그 아니 그 친선관계를 맺었는데 이제는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독 견제와 독일 혼자 견제할 수 없으니까 이제 누굴 끌어들이냐면 러시아하고 그 당시 이제 누구야 프랑스를 끌어들이게 되죠. 예. 그래서 영국과 러시아 협상, 영국과 프랑스 협상을 맺게 되죠.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이유, 영국이 왜 명예훼손 고집이나 대독 친선 관계에서 벗어났던 그 이유를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넘어가서 영국과 프랑스 협상을 볼게요.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파쇼사 사건하고 그 뭐냐면 기출 나왔던 문제인데, 자, 영국과 이제 프랑스 협상을 보면요. 요거는 좀 내용이 약간 부실해 가지고 잠깐 보충자를 좀 볼게요. 자, 그 당시 이제 프랑스 외무장관이었던 데케르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케실. 네. 데케실이라는 말이 이제 그 사람이 되게 이제 그 외교 활동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당시 그 영국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는데 원래 영국과 프랑스는 좀 약간 사이가 별로 안 좋죠. 예전에 정통 중세 시대부터. 근데 이제 데케실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이제 영국 왕이었던 에드워드 7세가 즉위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 뭐 즉위식 참여한다는 등 그다음 뭐 대회를 한다는 등 해갖고 나름대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거. 그리고 양국이 이제 공동의 적이 이제 형성됐잖아요. 예, 적은 친구란 말처럼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협력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독일을 견제하고 프랑스는 모로코, 영국은 이집트의 영향을 상호 인정하면서 국제 문제에 있어서 서로 공동부를 취한다라는 협약을 맺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맺어진 게 영락협상이야. 영락협상. 영락협상 여기 있는데, 영락협상은 이제 영국과 러시아 간에 이제 맺어진 건데, 원래 영국과 러시아는 거의 19세기 때 100년 동안 그레이트 게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 근데 이제 공동의 적이었던 독이 등장하다 보니까 영국과 러시아가 서로 양보를 해갖고 1907년에 영내협상을 맺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맺기 전에 그 어떤 식으로 이제 맺는가 그걸 이제 봐야 되겠죠. 이것 좀 볼게요. 자, 계기화됐던 것이 이제 너일 전쟁 패배야. 자, 너일 전쟁 패배를 해갖고 이제 러시아가 더 이상 그 영국의 위협적인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좀 판단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차라리 이제 러시아를 배제하는 것보다는 러시아를 끌어들여 갖고 독일을 견제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이제 그 전에 서로 간의 세력권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면 100년 동안 그레이트 게임을 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양국 간의 분쟁 지역이 많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어떤 식으로 타협을 받냐면 요 페르시아가 있죠. 페르시아에서 이제 요 지역에 이제 지역을 그다음 카자드 왕조에 있는데 세력권을 정할 때 북쪽은 러시아가 남부는 영국이 이렇게 세력권을 삼았어요. 근데 주의할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영국이 실제로 여기까지 다 점령을 하죠. 점령이나 이쪽 세력권까지 북쪽까지 세력권 확대하죠. 하여튼 요때는 그렇고 자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세력을 인정하는 대신에 러시아는 흑해로부터 발칸 방면까지 진출된 영국이 양해를 구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는 것에서 영국이 양해를 구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공동의 적이었던 독일의 중동 진출에 대해서 공동의 대치를 하게 되죠. 특히 이제 독일의 바그다드 철도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바그다드 철도가 있는 선이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그 베르링에서 그 다음에 저기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스탄불이요. 이스탄불, 그다음에 바그다드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연결되냐면 이제 삼비정책과 연결되죠. 독일의 이 바그다드 출도가 그러다 보니까 삼시정책을 추구했던 영국과 대립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도 볼 때도 이쪽 중동 지역에 진출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투르크하고 이제 매번 싸웠잖아요. 근데 독일이 딱 들어와서 이제 투르크 뒷배를 해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영남협상을 통해서 만약 타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삼국협상이 성립이 됐고요. 삼국협상의 의의를 보면 삼국동맹을 대항한 진영을 성립해서 양대 진영이 대입됐다는 거. 사소한 분쟁이나 한국 간의 대규모 이제 정쟁이 유발 가능성이 커졌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 세력 팽창이 저지됐고 1차 세계대전 반발을 제공했다. 서로 간에 이제 이런 동맹이나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 각국 간에 비밀 조약을 이제 맺어서 몰랐기 때문에 전쟁이 시작하면서 서로 선전포고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조약을 맺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1차 세계대전의 발발에 배경을 제공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모로코 사건을 좀 볼게요. 이 모로코 사건은 1차 모로코 사건하고 2차 모로코 사건 이렇게 두 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모로코는 앞에서 언급한 거지 영국과 프랑스 협상 때 영국이 프랑스의 세력권을 인정해주는 그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모로코에 그 당시 독일이 개입을 하게 돼. 독일. 그래서 명분은 뭐 모로코의 독립을 인정한다. 독립은 이제 독립국가로서 이제 뭐냐면 그 인정하는 가운데서 모로코의 이익을 보호해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프랑스를 배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죠. 자, 그래서 이제 1차 모로코 사건은 뭐냐면 베르 2세가 모로코 공식 방문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모로코의 영토 보존과 문호 개방을 주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요걸 이제 딱 볼 때 우리가 이제 모로코를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독일이 모로코의 어떤 독립을 위해서 힘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일본의 강화도 조약 때 뭐 자주의 국가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하고 비슷하고 보시면 돼요. 네, 일본이 미국이 또 경제 침략 목적으로 문호 보존 문호 개방 정책을 했고 중국한테 이런 거와 비슷한 맥락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1차 모로코 사건이 나니까 에스파냐 알제시라스에서 국제에서 프랑스 우위를 받고 모로코에 대한 프랑스 우위를 받고 독일이 몰려나온 것을 일단 했어요. 그 후에 한 6년 뒤에 이제 제2차 모로코 사건이 나죠. 자, 1911년에 모로코에서 내란이 나왔어. 근데 프랑스가 이제 이해들 군대를 파견하고 독일도 모로코의 아가디들 항구에 군함을 파견해요. 그때 이제 양국 간에 이제 뭐냐면 싸움이 일어난 상황에서 바로 직전에 영국이 누굴 지지했냐면 프랑스를 지지했죠. 그래서 이에 독일이 양보하고 프랑스는 모로코를 보호용으로 삼았다는 거. 자, 독일은 이제 모로코를 갖지 못하니까 프랑스형 콩고를 정보를 요구했으나 일본 막군이 후퇴를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모로코 사건.
자, 그다음에 오스트리아를 보죠. 오스트리아는 아까 전에 좀 얘기를 했어요. 아까 이제 베르린에서 그 원래 이제 오스만 투르크였던 땅이었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치아를 합병을 이제 선언해요. 그래서 이제 요때 계기가 됐던 사건이 이제 청년 투르크 당이 권력을 장악하는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제 정치 혼란을 뜻해서 여기를 자국의 영토 편입을 시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슬라브 민족의 어떤 독립 열기를 막으려고 했죠. 왜냐면 오스트리아는 이제 슬라브 민족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오히려 세르비아를 경록케 한다는 거야. 그때 이제 세르비아는 대세르비아를 내줬어요. 그래서 세르비아 민족은 을 통합을 하자. 그 통합 대상 중에 하나가 보스니아 지역이거든요. 이 보스니아 지역은 그 안에 세르비아인데 거의 5, 60%가 많아요. 그래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세르비아 영토로 편입을 시키려 했는데 누구 때문에 지금 안 된 거야? 네. 오스트리아 때문에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오스트리아에 대한 적개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오스트리아가 알바니아가 이제 알바니아가 이제 그 당시 천인 문제에서도 세르비아가 알바니아를 먹으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가 너 왜 알바니아 먹냐? 알바니아는 너희들하고 이제 인종도 다르고 그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아예 그냥 민족도 다른데, 그래서 방해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르비아가 알바니아를 못 먹고 알바니아가 독립국가로 이제 독립을 하게 되죠.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스만 투르크부터 독립했던 그 발칸반도의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서로 간의 어떤 영토 문제, 또 오스만 투르크 간의 어떤 대립 과정에서 이제 발칸 전쟁이 일어나죠. 발칸 전쟁. 예. 그래갖고 이제 제1차 발칸 전쟁하고 그 다음에 제2차 발칸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자, 제1차 발칸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요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잠깐 이걸 보고 설명할게요. 이게 여기 없네. 네, 요거부터. 자, 제1차 발칸 전쟁은 투르크가 이제 청년 투르크 혁명을 혼란된 상태에서 그 당시 투르크의 영토에 관심이 있었던 그런 발칸 반도 국가들이 들고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불가리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르, 그리스들이 발칸 동맹을 결성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투르크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투르크도 상당한 땅을 이제 얻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맺어진 조약이 뭐냐면 그 런던 조약이야. 예. 그래서 이제 투르크하고 맺어진 조약이에요. 그 발칸 동맹하고. 콘스탄티노플가 그 주변 지역을 제외한 유럽 대륙의 영토와 크레타섬 발칸반 영토와 그 크레타섬 발칸 동맹 그게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과 그 주변의 지역을 제외한 유럽 영토 있죠? 네. 요 영토 유럽 제외한 유럽 대륙의 영토와 크레타 섬을 발칸 동맹에 양도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투르크는 유럽에서 이제 땅은 여기밖에 없어. 이제 이스탄불 그 주변의 땅밖에 없는 거야. 예. 여기.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가정에서 그 당시 투르크에 지배했던 알바니아가 뭐냐면 독립을 하게 되죠. 예.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알바니아를 세르비아가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방해를 놓죠. 그래서 결국에는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 학대를 우려해서 알바니아를 독립을 했고, 결국에 예전에도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데 더 사이가 안 좋게 돼버린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차 발칸 전쟁이 나요. 제1차 발칸 전쟁. 그 앞에서 이제 오스만토부터 이제 획득당 영토 분배 문제를 들고 사고 불가리아가 너무 많이 먹었다. 그 불가리아 그 나머지 국가 간의 발칸 동맹 간의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또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게 제2차 발칸 전쟁이야. 그런데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자기가 이때 이제 제1차 발칸 전쟁 때 잠깐 이제 뭐냐면 영토를 많이 상실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자기도 숟가락을 좀 얹어볼까 하다가 그 오스만 제국도 그 실제 회복 기도를 목적으로 불가리아를 또 공격을 해. 그래서 불가리아는 그 당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그리스, 그 루마니아, 오스만 제국. 그러니까 이제 5대 1로 이제 싸우게 된 거죠.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예. 결국에는 이제 부카레스트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그리스는 크레타, 에게의 여성과 마케도니아 일부 지역을 얻고 세르비아와 루마니아의 영토는 합작된다. 예. 또 여기에서 또 세르비아가 알바니아 합병을 시도했지만
오스트리아의 반대로 이제 또 실패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뭐냐면 그 발칸반도끼리 땅을 나눠 가졌어요. 두 번의 이제 전쟁을 거쳐서.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그게 그 자기 민족들의 그 영역하고 그다음에 발칸 지역 자기 실제로 이제 통치한 영역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각기 이제 사는 민족들이 교차도 했고 지배를 하고 월경지도 있고 자 이런 등등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국경 분쟁이 원인이 될 수 있는 여지가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유럽의 하얗고처럼 언제 여기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거야. 분쟁 지역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분쟁 지역에 또 누가 개입했냐면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이런 것들이 개입을 해. 그러니까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번개르만주의를 내세워서 그다음 러시아는 세르비아를 자군 동생으로 삼고 또 개입을 하죠.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발칸반도가 어, 상당히 분쟁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 이런 것들이 발칸반도에 터져나갔고 이제 전 유럽으로 퍼져나간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있고 뒤에 넘어가서, 자, 국제협조 움직여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전쟁이 막 이제 뭐 하는 과정에서 분위기 과정에서 나름대 국제적으로 협조를 해보자라는 이제 움직임이 났죠. 그래서 이제 국제 적십자사나 만국 우편회의, 만국 전신회의, 그 다음에 세계 최초로 이제 올림픽도 열었죠. 근대 올림픽이 이제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군비 확장 움직임도 있었어요.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만국 평화회의를 개최해요. 헤이그에서. 그래서 이제 했지만 별로 안 됐죠. 성공하지 못했어요. 1차는 이제 러시아 황제가 재정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해서 축소할 때에서 제청했는데 강대국 26개국 참여했지만 군비 제한이 실패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국제중재재판소 설립, 독가스 사용 금지, 전쟁 포로에 대한 대응 문제에 관한 규정을 채택했고요. 그다음에 제2차 만국 평화회의도 이제 헤이그에서 열렸는데 군비 제한은 실패했죠. 헤이그는 우리나라하고 또 관련돼 있어요. 예. 울사 조약의 부당성을 이제 외치고자 헤이그 비스타를 보정에 파견됐죠. 요때 이거하고 관련됐어요. 그 이준, 이상설, 이희종이 거기에 이제 참석을 했지만 회의장 밖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외교권이 박탈당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그냥 여기 언론을 대상으로 울사 조약의 어떤 부당성을 외친 걸로 끝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한 가지 사건이 빠진 것 같아. 여기 보면 이제 이토 전쟁이라는 걸 빠졌어요. 이토. 이거 좀 설명을 넘어갈게요. 이토 전쟁.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여기 보면, 잠깐 여기 몇 페이지야? 691페이지 펴보세요. 자, 이토 전쟁은 누구하고 누구의 싸움이냐면 그 당시 이탈리아가 오스만 투르크의 싸움이야. 그래서 이제 이게 1911년에 이제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열강의 관심이 이 모로코에 집중하는 동안 이탈리아가 오스만 투르크의 트리포리를 점령해요. 이 트리포리는 이제 리비아죠. 리비아의 수를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여기를 점령해서 리비아가 이탈리아의 그 식민지가 돼요. 네, 이탈리아 식민지. 네. 요게 이제 이토 전투를 얘기하거든요. 네,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차 세계대전을 보죠. 자, 1차 세계대전은 시험 문제 예전에 한 두 문제 정도 나온 것 같아. 이 부분은요. 그리고 이제 그 참호전 관련된 내용 나오고 무제한 잠수함 사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서양사 강좌 보시면 이토 전쟁 그 1차 세계대전 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여러 전투도 있죠. 그 관련된 전투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근데 굳이 임용 시험에 그 정도 나올까는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까지 뭐 그렇게 1차 세계, 2차 세계전 그 자체에서 뭐 어떤 전투가 어떻게 했고 뭐 했던 것은 나오지 않으니까 뭐 구체적인 이제 전투 관련된 내용들은 그냥 서양사 감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는 이제
시험 나오는 부분만 이제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배경을 보면요. 이 배경을 먼저 이게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이제 제국주의 식민지 쟁탈전이 있었죠. 그 독일의 참여도 격화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삼시 정책과 독일의 삼비 정책의 대립, 그 다음에 이제 발칸반도 안에서 이제 범슬라브주의와 그걸 막는 범게르만주의 대립,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발달은 사라예보 사건이에요. 사라예보는 이제 어디 있냐면 앞에서 이제 오스트리아하고 세르비아가 충돌했던 지점이 어디예요? 네, 보스니아 지역이죠. 이 보스니아 지역의 수도가 이제 사라예보야. 중심 도시가. 네, 잠깐만요. 이게 또 왜 그래? 그래서 보스니아의 중심 도시가 사라예보인데 여기 이제 오스트리아 그 황태자 부부가 피난드 대공 부처가 여기 갔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세르비아 청년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죠. 네. 그래갖고 이제 이게 전쟁의 발달이 되게 돼요. 그때 이제 검은 손이라고 하는 그 암살 조직이 이제 와서 이 부처를 죽였다고 하죠. 여기 그 대공 부처는 이제 그 대공 그 부처를 이제 죽였는데, 자, 하여튼 이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스트리아가 이제 세르비아에게 그 요걸 계기로 해서 이제 사건의 진상을 요구를 하죠. 근데 이제 이미 오스트리아는 이걸 기회로 해서 세르비아를 공격할 뻔을 했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명분에 불과하고, 세르비아는 조상하는데 오스트리아가 너무 재촉하니까 시간을 더 달라 하니까 오스트리아가 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세르비아한테 선전포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만 끝난 게 아니죠. 왜냐면 이 오스트리아는 이제 누구하고 연결돼 있어요? 독일하고 연결됐죠. 독일 삼국 동맹. 세르비아는 누굴 큰형님을 모시고 있죠? 러시아하고 큰형님을 모시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선전포고를 하니까 세르비아 뒷배를 봐줬던 러시아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범슬라브주의의 한 그 울타리 속에 자기의 이제 동생인데, 그래갖고 러시아가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해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를 선전포고를 받은 독일은 앞에서 이제 삼국 동맹이 입각해갖고 독일이 오스트리아에게 그 러시아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근데 러시아는 또 누구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 당시 삼국 협상을 통해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뭐냐면 연결돼 있죠. 아, 이게 왜 이러지? 이 버그가 자주 일어나는데 좀 양해해 주세요. 제가 이거를 다시 이제 깔면 되는데, 아, 깔면 그동안 이제 그 수정했던 내용들, 강의 내용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깔지 못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거 좀 양해해 주시고. 자, 그러다 보니까 영국과 프랑스도 뭐예요?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죠. 그러면서 순식간에 이제 이게 유도에, 왜냐면 그 세계 각국 열강들이 선전포고를 하는 과정에서 전쟁 상태에 돌입을 했다 그죠.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전쟁 전개 과정에서 이제 크게 삼국 동맹국과 삼국 합상국 연합군이죠. 이렇게 보면, 자, 동맹국 진영을 보면 일단 독일, 오스트리아는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투르크인데 이 투르크는 누구한테 붙었을까요? 당연히 독일 쪽에 붙었겠죠. 이미 이제 삼시정책부터 이제 독일은 여기 투르크하고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고, 특히 투르크는 그 러시아와 대립이 있었어.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붙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가리아. 불가리아 여기 붙었어. 불가리아는 왜 여기 있냐면 2차 발칸 전쟁 때 많은 땅들을 뭐냐면 잃었잖아요. 예. 5명이 몰려와갖고 막 두들겨 패고 뺏어갔잖아. 예.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이제 거둬갖고 예전의 땅을 회복하겠다라는, 회복시켜줬다는 약속을 믿고 여기 불가리아가 동맹국 진영에 가담을 했고요. 연합군 진영을 볼게요. 연합군은 일단은 이제 삼국협상을 다 가담을 했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의 세력각들을 동모하기 위해서, 독일이 있는데 독일 땅을 이제 먹기 위해서, 중국 안에 있는, 독일 안에 있는 그 기득권을 먹기 위해서 왜냐면 가담을 했던 거고, 자, 이탈리아는 이제 1차 세계 발발하니까 중립을 했어요. 원래 이탈리아는 이제 삼국 동맹이니까 오스트리아와 그 독일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탈리아가 삼국 동맹 안 했어도 오스트리아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영토 문제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눈치만 보고 있다가 그 당시 이제 연합군들이 이제 슬슬 꼬셨죠. 네. 너네들이 참여하면 오스트리아에게 뺏겼던
그 미해수 영토를 주겠다. 런던 미약을 믿고 참전을 했죠. 근데 이탈리아는 별로 참전의 의미는 없어요. 이탈리아 뭐 군사적으로는. 예. 왜냐면 이탈리아 군대가 별로 강세가 아니야. 그 강한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매번 오스트리아 군대 깨져. 독일 군대 깨지고. 예. 그런데 이제 왜 의미가 있냐면 일단은 연합국 지형에 이제 들어갔던 상징적 의미도 있고 일단 이탈리아가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남방 전선을 이제 이렇게 포진해 갖고 뭐 전진을 못하더라도 막아는 줄 수 있잖아. 적을 분산시키는 효과는 있겠죠. 그래서 큰 뭐냐면 군사적 도움을 못했어요. 이탈리아는 2차 세계도 그랬고 그래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중립국 유지를 했죠. 중립국 하다가 이제 군대 무기 팔아먹다가 갑자기 뒤에 얘기했지만 1917년 독일의 무제한 전투한 작전으로 인해서 참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루마니아 그리스는 이제 연합군에 또 들어가게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자, 세계대전이 발발하자마자 이제 독일이 이제 어떤 그 계획을 이제 실시했냐면 슐리펜 계획을 실시했어요. 슐리펜 계획. 자, 슐리펜 계획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슐리펜은 그 작전 참모가 있어요. 독일 1차 세계 이전에 구상했던 계획인데 독일은 이 위치를 보면 딱 중앙에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시작하면 프랑스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나면 양쪽으로 또 공격을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동부 전선하고 서부 전선 이렇게 두 개 전선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인력이나 물자는 한정돼 있는데 요 양적을 동시에 상대하기 힘들겠죠. 그 위해서는 이제 전쟁이 나면 어떤 계획을 해서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놨어. 그래서 프랑스와 러시아를 동시에 싸운 것보다는 먼저 프랑스를 격파한 다음에 그 병력을 돌려서 러시아를 격파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러시아는 인구도 많고 땅도 크지만 문제점이 뭐냐면 후진적인 국가야. 서로 이제 철도망을 연결해 갖고 뭐냐면 많은 병력을 수송해서 여기 독일을 공격했는데 러시아가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약체고 그러니까 독일은 그다음에 프랑스를 먼저 공격해서 먼저 굴복시키자. 러시아 군이 이제 군대를 소집하기 전에. 근데 요 당시 프랑스의 본토를 직접 공격할 경우에는 프랑스가 그 독일하고 프랑스 국경에 경비가 강하겠죠. 그러니까 우회로를 이용했어요. 해갖고 어느 쪽으로 이동했냐면 이쪽 벨기에로 해갖고 이제 북쪽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프랑스를 이제 파리를 점령해갖고 기습공격에서 점령한 다음에 프랑스를 굴복시킨 다음에 병력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몰려오는 러시아를 동부전선에 가갖고 막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제 프랑스군이 되게 잘 싸웠죠. 그래서 바로 북쪽, 그러니까 마든 전투에서 파리 마든 북쪽에 있는 마든 전투에서 그 프랑스에서 저지가 돼요. 그로부터 이제 계속 그냥 참호전으로 이제 전개되는 거야. 서로 이제 참호를 파고 싸우는 형태가 되니까 이게 이제 원래 계획대로 이제 되지가 않았죠. 거기에다가 러시아 군대가 의외로 빠른 속도로 들어온 거야. 네. 그래갖고 이제 이때 동부전선에 병력들이 있긴 있었어요. 독일도. 근데 이제 주력은 주로 서부전선에 있었고 동부전선에 있는 병력들은 좀 예비군, 이성권 부대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러시아군하고 싸우게 되죠. 그때 이제 딱 부딪힌 게 동프로이센 지역의 탄네베르크 전투예요. 예. 탄네베르크에서 싸웠는데 누가 이겼냐? 의외로 독일이 이겼어. 러시아가 병력 수가 더 많고 그런데 불구하고 독일은 이성급 그 부대를 가지고 신덴부르크라는 장군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바이에른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탄네베르크에서 러시아 군대를 격파했다. 근데 이건 이제 보면 알 수 있지. 러시아가 이제 형편없는 군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당시 러시아는 제대로 보급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총도 한 사람이 하나씩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두세 명이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적을 만나면 그 2차 세계대 때 이제 봤던 우라 공격 있죠. 반자의 공격과 비슷하죠. 그래서 총을 들고 막 돌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총을 갖고 또 쏴가지고 가고 뭐 이런 식의 그냥 공격이야. 그 예전에도 봤잖아요. 러시아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물자 보급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 얘네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뭐 전쟁을 인력을 갈아 넣어 갖고 막 이기는 방식인데 1차 세계대전 그런 식으로 싸운 거야. 자, 하여튼 독일 제국 입장 올 때는
비록 이제 러시아 제국을 이겼더라도 일단은 러시아 계속 이제 후속 부대가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의 그 서부 전선의 일부 부대를 동부 전선 뭐냐면 빼가지고 여기를 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부 전선에서 병력 공백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이 프랑스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없게 된 거야. 거기에다 이제 영국이 프랑스를 도와준다고 해서 여기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프랑스 파리 그 북쪽에 긴 뭐냐면 참호 전선이 구축이 되고, 여기에서 밀리고 싸우면서 막 전투가 있는데, 이때 이제 전투하는 과정에서 막단 소모전이 뭐냐면 이루어지죠. 예. 그래서 참호전 형태의 교착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장기적 양상을 보게 되니까 그때 이제 중립국은 자기 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활발하게 했고, 이탈리아, 루마니아, 그리스, 불가리아가 참여했는데, 이탈리아, 루마니아, 그리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합군에, 그 다음에 이제 불가리아는 동맹국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볼게. 참호전이에요, 참호전. 그래서 참호전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참호전이 이제 어떤 형태냐 보면, 예전에 이렇게 돼 있어. 네, 참호전. 자, 참호전은 이제 어떤 형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냐면, 예전에 이제 이거 썼다고 했는데, 참호전 얘기 전에, 참호전 이전에 이제 뭐냐면 전쟁 형태부터 볼게요. 보통 유럽에서 이제 보통 절대왕정이나 뭐 종교전쟁 등등 해갖고 이제 거쳐갖고 이제 만들어진 그런 전투 형태는 라인 배틀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이제 예전에 영화 보시면, 예전에 유럽의 그 근세 시대 때 전투를 소재로 하는 영화를 보시면 이렇게 자주 봤던 건데, 여기 상대방이 이렇게 쭉 있어요. 보병들이 라인을 쫙 쳐놓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포병이 있죠. 포병이 있고 후면에 기병들이 있어. 좀 이게 이제 거의 이제 그 뭐랄까 18세기에서 19세기 때 하양 무기가 이제 일반화되면서 주로 사용할 때 이제 포지션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전쟁 땅 시작하면 먼저 이제 뒤에 있는 포병이 이제 서로 주고받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포병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얻어맞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포를 다 쏘고 나면 이제 앞에 있는 이제 보병들이 한 발짝 한 발짝 진격을 해 들어가는 거야. 예, 진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총을 쏘고 저도 서로 총을 쏘면서 그냥 피하지도 않고, 보통 군대 가시면 어머 은폐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 하면서 이제 서로 죽여. 그러면서 그 앞에 주위 죽으면 또 뒤에 주위 와갖고 계속 쏘대가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무식한 방법으로 이제 정쟁을 했거든요. 근데 왜 이런 방식으로 했는지는 좀 지금 이처럼 좀 의아한데,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그 뭐냐면 소총이 이제 개량돼서 이제 예전에 머스크 총이 아니라 이제 좀 약간 연발 어떤 가능한 그 총이 개발했긴 했지만, 그 총이 연발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여기 징집된 군대들이 대개 보면 징집병들이야. 19세 이후부터는 일단 그 훈련도 제대로 안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을 쏴도 잘 안 맞아. 예, 사격 그 적중률이 떨어지니까. 그래갖고 이제 훈련받지 않는 다수의 군대들을 뭐냐면 잘 맞지도 않는 총을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요 방식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야. 예. 그 얘네들 강제로 끌려왔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감시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그 나인 배트 형태가 이제 그 20세기 전까지 19세기까지 이제 주요 형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20세기 때 들어오면서 이제 남북 전쟁 이후죠. 19세기 후반 때죠. 뭐가 등장했냐면 기관총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기관총이 이제 남북 전쟁 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병사들이 많이 죽는 걸 보고 한 사람이 기관총을 갖고 하면 사람을 적게 죽일 수 있겠다. 뭐 이런 말씀을 만든 거야. 근데 막상 이제 기관총을 쓰니까 더 많은 사람을 죽였죠. 그래갖고 이제 그 여러 단발 그 소총들을 엮어서 돌리는 방식으로 하는 처음에 기관총이 등장했어요. 겐트리 기관총이라는데, 겐트리 기관총을 더 발전시킨 게 뭐냐면 맥신 기관총이죠. 음. 그래서 맥신 기관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다가 기관총 있고 여기 탄띠를 둘러서 계속 이제 공격하는데, 이게 순행식으로 물로 통해서 이제 가열을 막는 방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뭐 지금 100년 전에 썼던 맥신 기관총을 들고 와서 싸우고 있는데 하여튼 이제 맥신 기관총을 이제 만들죠. 그러니까 이 기관총을 만들고 나서 전세가 완전히 다 달라졌죠. 예. 그래서 유럽인들이 기관총을 가지고 뭐 아시아, 아프리카 식민지 개척도 했고요. 그다음에 1차 세계대전도 이 기관총이 상당히 위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관총이 만들어지니까 종전에 라인 배틀 형식으로 이제 했다가는 안 돼요. 이게 다 죽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어차피 앞에 진격해봤자 기관총이 다 막히니까 참호를 파죠. 이렇게 참호를 파. 참을 파요. 참을 파고 이제 여기에 이제 있고 보병들이 이렇게 쭉 있어. 보병들이. 그리고 앞에 또 이제 공병력 참호를 다 하나 파요. 그래갖고 이제 적이 이제 공격을 해오면 적이 공격하면 얘네들이 여기로 들어와서 싸우는 거야. 그때 이제 여기 앞에 철조망이 있거든요. 철조망이 있고 기관총을 이렇게 철조망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죠. 들어오면 일단은 철조망에 걸리죠. 그리고 나서 이 철조망에 걸리는 틈을 타서 기관총이 이제 하망을 이렇게 형성해갖고 양쪽에 이제 사이드로 해갖고 사이드로 공격을 한 거야. 예. 그래서 여기가 킬존이 돼버린 거지.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예, 다 죽어. 그래갖고 5분이나 뭐 10분 만에 한 개 중대가 갈라져 나가. 보통 중대는 이제 완편될 경우 한 200명 정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쟁 끝나 이쪽도 공격할 때 똑같은 방법 공격하는 거야. 대포 한번 쏘고 이제 막 이제 반자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다가 요 기관총망에 걸려갖고 또 죽고. 그러니까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그 당시 거의 1,000만 명 이상 양쪽이 죽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당시 20대 초중반 인구가 그 거의 90% 이상 양쪽에서 죽어 나갈 정도 한 세대가 아예 무너진 거죠. 없어진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구축해갖고 싸운 것이 뭐냐면 참호전이다. 그럼 왜 참호전 이렇게 무식하게 싸우냐? 기관총을 뚫을 수 있는 뭔가가 없었어. 지상전에서 기관총을 뚫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때 이제 기관총을 뚫기 위해서 만든 게 탱크죠. 마크 1, 마크 2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해. 영국에서 처음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원래 트랙트를 가지고 개조해 갖고 탱크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숨기기 위해서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이걸 뭐냐고 물으니까 거기 이제 숨기기 위해서 큰 건물 만들고 이제 거기 그 탱크를 숨겼는데 처음에 그거 이제 우리가 물탱크 있죠. 이거 탱크다. 탱크를 만들기 위한 거다. 탱크라는 이제 별칭이 명칭이 생겼다고 하죠. 우리는 탱크라고 하면 전차라고 하죠. 그래서 이 탱크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뭐냐면 참호전을 격파할 수 있었죠. 돌파할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비행기도 같이 만들어서 이제 공격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탱크나 이런 비행기를 이용해 갖고 참호 없이 파지 않고 적의 요충지를 이제 공격해서 뭐냐면 쉽게 굴복시키는 그런 형태가 등장하게 돼요. 이게 이제 전격전이야.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독일이 처음으로 이제 이용을 해먹었잖아요. 근데 그런 발상 장치는 이미 1차 세계 말기 때부터 등장했어요. 영국을 중심으로 해갖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참호전을 하다 보니까 탱크 이전까지 이제 참호를 계속 하다 보니까 막대한 이제 소모전이 된다는 거야. 그럼 소모전을 하려면 이제 이때부터는 뭐야? 물량 공세요. 많은 인력과 물자들, 보급을 전선에 직결시켜 가지고 싸우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또 그렇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1차 세기 이전에 이제 각국의 산업혁명이 됐잖아. 각 공장에서 뭘 찍어내겠어요? 예, 무기를 찍어내겠죠. 거기에다 저 뭐냐면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가 확 늘었잖아. 그리고 젊은이들 다 소집해서 모집해서 이제 전선을 보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냥 걸어서 가거나 그다음에 마차나 이런 걸 이용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철도가 곳곳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철도망을 이용해 갖고 물자와 인력을 태운 다음에 전선으로 이렇게 뭐냐면 보내게 된 거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 자체가 점점 장기화되고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그 총력전 형태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종전의 19세기 어떤 라인 배틀 형식의 어떤 전쟁보다는 규모가 점점 커지고 참호전 형태, 장기적인 소모전 형태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전투를 할 때마다 솜 전투나 베르댕 전투 뭐 이런 유명한 전투할 때마다 보통 한 20만에서 30만 정도가 없어져. 양국이. 30만 정도면 지금 의정부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지역이 의정부인데 의정부가 33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 전투에 그냥 33만 명이 그냥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이제 인력 소모가 상당히 컸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참호전 형태의 어떤 그 전쟁 형태가 있다라는 건데,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또 참여전은 또 위생에도 안 좋죠. 여기 비가 내리면 여기 물이 고여 가지고 여기 이제 장기가 있다 보면 봉화정도 걸리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왔다 갔다 이제 중간 사이에 큰 뭐냐면 구덩이도 있거든요. 그냥 대포를 쏘다 보니까 구덩이인데, 이 구덩이에 물이 이제 뭐냐면 고여 가지고 여기에 빠져 갖고 죽는 사람도 있어. 예. 뭐 하여튼 이런 참호전 형태를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 밑에다가 이제 제가 보충자료 적어 놨으니까 읽어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참호전은 교착 장세가 이제 상태가 지속이 되니까 이걸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육군 철치 해군상이었는데, 이 30대 해군상이었어. 그래서 얘가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어 갈리폴리 작전을 이제 생각을 한 거야. 갈리폴리. 자, 이 갈리폴리 작전이 뭐냐 하면, 그러면요, 보면 지도가 어디 있나? 대충 뭐 여기 있네. 자, 갈리폴리 작전이 뭐냐면, 자, 여기 오스만 제국 있죠? 오스만 제국. 예. 오스만 제국 있고 이게 러시아가 있단 말이야. 1차 세계 대전이니까 오스만 제국과 이제 러시아가 이제 싸우겠죠. 근데 이제 그, 그 당시 프랑스하고 영국 입장에 올 때는, 그 당시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연결하려니까, 예, 러시아를 도와주려니까 이게 독일하고 이제 오스만 제국이 딱 갈려져 있는 거예요. 불가지야 이렇게. 라인이 있으니까 여기를 들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러시아를 이제 뭐냐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을 무찌르고 흑해방명에서 지중해로 나가면 작전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영국을 중심으로, 영국과 그걸 중심으로 영역만 국가도 있죠.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대규모 병력을 여기에 이제 뭐냐면 보낸 거죠. 여기 보면 다다레스 해협 있고 보스포러스 해협 있잖아요. 그래서 다다레스 그 부근에 갈리폴리 반도가 있어요. 예. 갈리폴리 반도와 그 이제 소아시아 반도가 그 연결하는 얇은 해협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리폴리 반도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이제 그 소아시아 여기 있는데, 여길 지나가는 해협이 다다르스 해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부근에서 일단 해전을 먼저 했는데, 해전에서 이제 깨지죠. 기대에 걸려갖고 이제 깨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갈리포니아 연안을 상륙을 했고요. 여기 연안을. 그래요. 근데 갈리포니아 연안 가보시면 해변이 이제 거의 없어. 해변이 없고 곡바도 뭐냐면 그 절벽이야. 해변이. 그러니까 상륙정하기가 되게 뭐냐면 그 힘들어, 상륙하기가. 근데 그거를 이제 무시해 버리고 지도만 보고 나서 여기 상륙하기 좋겠다 해갖고, 그 당시 호주나 뉴질랜드 영령방 국가 있죠. 아작 그 군이라고 하는데, 이 아작 사단을 파견을 했고요. 그래갖고 기어 올려다가 결국에는 여기 있는 터키군한테 깨지고,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이 죽어요. 터키군도 죽고 뭐 여당 영국군이나 아작군도 많이 죽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전투에서 그 활동했던 사람이 유명한 칼말 파시가 거기에서 이제 연대장으로서 활동을 했죠. 그 큰 공을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갈리폴리 작전을 갖고 해전이나 상륙 작전에서 많은 병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그걸 주도했던 처칠이 상당히 욕을 얻어먹은 거야. 욕을. 그래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복구하기 힘든 만큼 또 타격을 받고, 자, 하여튼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갈리폴리 작전, 요것도 한번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 그다음 독일이 이제 베르댕을 이제 총공격에 실패했죠.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참호전을 뚫지 못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영국의 이제 보급을 볼게요. 독일이 이제 영국하고 한번 맞짱 뜨려고 함대를 키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키워도 영국은 정통적인 해군 강국이었고, 그리고 이제 독일이 아무리 기술력이 뭐냐면 뛰어나더라도 영국을 이겨낼 수 없었어요. 다만 이제 독일이 이제 영국보다 좀 약간 우위에 있는 거는 잠수함 전력이군요. 음.
해군에서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죠. 비대칭 전력으로 쓴 잠수함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 또 지정학적으로 되게 불리했어. 왜 지정학적으로 불리했느냐 보면 해군 양성이 좀 어려워요. 여기는요. 독일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어 이게 해변이 일단은 뭐예요? 별로 길진 않죠. 예. 여기 보면 이제 요쪽이 이제 발트해거든요. 발트해고 요쪽이 북해야. 근데 군함들은 주로 이제 어디였냐면 여기에 몰려 있죠. 예. 발트해 부분. 그러니까 발트해를 뚫으려면 일단 덴마크를 건너서 여기를 뚫어 갖고 이쪽으로 넘어가야 돼. 그럼 영국이 여기만 딱 막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갈 수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정학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해군력이 육군보다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해안선 자체가 발트해를 해 갖고 이거 북해 쪽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막혀 있는 거야. 여기 발트해 쪽에서 나갈 수도 없고, 요쪽은 뭐 러시아가 있어 갖고 이제 못 나가고. 예. 그래 갖고 인제 요쪽으로 넘어가려는데 이게 영국이 딱 이렇게 북해 입구에 딱 지키고 있으면, 지가 요 좁은 건물에 병력을 왕창 이렇게 떼어박는 식으로 있으면 여기를 뚫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함대 가지고는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몰래 들어갈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이었던 뭘 이용한 거야. 그 당시 그 잠수함을 이용한 거죠. 유보트라고 있죠. 유보트선을 이용해 갖고 근데 언더와트 볼트라고 해서 유보트일 거야. 바다 물 밑에 들어가서 이제 수중 활동하는 배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이제 얘들이 이제 여기 와서 뚫어 가지고 몰래 들어가서 이쪽에서 북해를 거쳐서 대서양 연안에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도 그래요. 그래서 여기 딱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에서 들어오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 섬나라잖아요. 그 예전에는 이제 이거 공업국가이기 때문에 뭐 밀이라든지 여러 농산물 좀 해외로부터 수입해 와야 돼. 근데 이제 여기 딱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에 있었던 이제 보급선들을 이제 뭐냐 차단하는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치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어 미국도 건들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상선이나 이런 것들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다음에 무제한 잠수함 사건은 뭐 상선이든 궁선이든 중립군이 다 공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영국배였던 루스탄이라는 상선이 있어요. 예, 여객선이죠. 여객선이 이제 쭉 가는데 여객선을 공격을 한 거야. 어. 근데 여객선에서 인제 뭐냐면 미국인들이 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인도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뭐냐면 이 뉴스타니오 사건이 일어나요. 물론 이것 때문에 곧바로 이제 미국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 후에 인제 또 뭐냐면 독일이 인제 어떤 이제 공작을 펼치냐면, 그 앞에 인제 옆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뒤에 이제 멕시코가 있잖아요. 멕시코에 이제 전본을 보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싸울 때 너 멕시코 미국을 쳐주면, 뒤에서 후방을 쳐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예전에 미국에서 빼앗겼던 땅을 멕시코에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그 전실 전보를 보냈는데, 이걸 도중에 미국이 알게 된 거예요. 물론 멕시코가 뭐 이거 전보 받았다 해서 미국을 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인제 이걸 가지고 미국이 참을 수 없다 해 가지고 곧바로 이제 뭐야, 영국을 도와서 독일을 공격을 한 거죠. 미국이 이제 참전을 하게 된 거예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인제 그래서 독일의 이제 잠수함이 와서 무제한으로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여객 연각성 루시타니오가 그 겹치게 되고, 많은 미국인들이 뭐냐 희생이 돼서 미국의 여론이 악화되고요. 거기다가 인제 아까 치면 인제 멕시코에게 인제 메일을 보내 갖고 전시를 쳐 가지고 "너네들 미국을 치면 우리가 미국한테 뺏겼던 뭐 캘리포니아 그 땅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참전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상태 고려해서 독일의 잠수함 공격을 완화하고 영국의 해상 공세를 돌파하기 위해서 유트레트 해전을 이제 벌였는데, 유트레트가 여기예요. 아까 이제 이게 요 부분이죠. 여기. 여기를 뚫어야지만 갈 수 있는 거야. 예. 근데 결국에는 어 영국한테 깨졌죠. 그래서 결국 영국 제위권을 타파할 수 없었고, 비밀리 모집 갈 수 있는 잠수함만 이제 가지고 대서양 가서 이제 공격했다가 인제 또 여러 나라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고 그러죠. 그래 갖고 인제 그 당시에 독일은 잠수함 공격을 다시 강화하고 교전국이나 중립국 성벽에서 차별 없이 공격을 하는 그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공격을 했다. 요거 외워 두세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아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참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서양 연안에 그 당시에 유보트를 배치했었고, 그 당시 영국의 보급을 끊는 그 전략들은 그 당시 1차 세계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2차 세계전도 있었어요. 2차 세계전 좀 알려지지 않은데, 그때 그
2차 세계대전 43년까지까지 상당히 절정해서 유보트가 그 당시 영국 상선부터 해서 미국 상선까지 공격을 해가지고 보급이 다 끝났어. 그래서 미국과 영국 상선이 움직일 때 모두 이제 같이 호위 함대도 같이 움직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독일에서 잠수하면서 울프백이라고 이리가 이제 사냥할 때 늑대가 사냥할 때 이제 막 몰려서 사냥하잖아요. 그래서 잠수함을 이제 무작위로 해갖고 몰려가지고 같이 늑대떼처럼 이렇게 몰려갖고 포위해갖고 이제 공격하고 시고 했는데 이 무제한 잠수함 사건하고 비슷한 것이 그 2차 세계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쟁의 종결 과정을 볼게요. 일단 이제 러시아 영국으로 러시아가 도중에 탈락을 해버렸죠. 그리고 독일과 단독 강을 하죠. 리트푸스크 조약을 맺게 돼요. 브레스트 리트푸스크 조약이라고 하죠. 아이고. 레닌의 공산 정권이 이제 독일과 맺었는데 상당히 이제 부족적인 내용이야. 우크라이나나 같은 벨라루시 같은 땅들을 독일에게 이제 넘겨줬어요. 상당한 땅들을. 예전에 어떤 분이 블레스크 리트푸스크 조약 결과 이제 상당한 땅이 이제 그 당시 넘어갔잖아요. 우크라이나, 벨라루시아 이런 땅들이. 그러면 이런 땅들이 그 당시 독일이 실질적으로 지배를 했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 지배가 불가능했죠. 왜냐하면 일단 독일전 올 때는 그 연합군하고 지금 싸우냐 병력도 부족할 판에 서부 전선에 병력 배치하기도 힘들 판에 동부 전선에 있었던 이제 그 일부 병력 빼갖고 우크라이나, 벨로루시나 예전에 소련 영토를 점령 영토를 병력 파견은 힘들었고요. 실제 힘들었고 어떤 식으로냐면 그 당시 개대 정부를 만들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간접 통치를 했다. 그 간접 통치보다는 그냥 그 친독일 정권 정도 이렇게 만들어졌죠.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실효적인 지배는 불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하여튼 그다음 불가리아, 투르크, 오스트리아가 항복을 했고요. 차츠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독일에서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킬 군함 수경 폭동 등이다. 그러니까 킬 군함에 있었던 그 수병들이 그 참전을 거부하고요. 그다음 폭동을 일으켜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노동자 군인 평해 소비에트가 조직돼서 군함의 사령관과 시의 실권을 군함 조직돼서 군함의 어떤 통제권하고 그 킬시의 어떤 실권을 장악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며칠 뒤에 이제 군인들 폭동에 자극받은 폭동의 노동자들이 가세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때 이제 스파르타쿠스라는 공산당도 있어요. 예. 독일 공산당 세력들이 우회를 장악하고 바이에른은 공화국을 또 선포하죠. 그 9일에는 또 베를린에서 유사한 혁명이 나오고 결국에는 그 다음 날 10일 아침에 그 당시 비에른 2세가 이제 안 되겠다 생각하고 네덜란드에 망명을 해요. 그래서 독일의 이제 제2제국 비스마르크 때 만든 그 제국이 무너지게 돼요. 결국에는 이제 임시정부가 들어와서 무조건 항복을 수속하고 그러면서 이제 1차 생이 끝나게 되죠. 예. 이런 과정에서 이제 임시정부의 주도권을 장악했던 것이 독일 3인당 세력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관련된 내용은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전쟁의 양상을 볼게요. 여기 이제 비대칭 무기였던 잠수함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비행기가 이제 만들어져. 나이트 형제가 이제 비행기를 1903년에 만들어졌잖아. 그 원래 비행기는 처음에는 정찰용으로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폭격기용으로 이제 개조가 되면서 이제 쓰이기 시작하고요. 탱크, 독가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양상의 성격 보면 전체적 양상. 전후방 상관없이 왜냐면 비행기가 있으니까 전후방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참호전 설명할 때 이 참호 안에 이제 막대한 물자와 인력을 갈아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 양상, 전 국민이 전쟁을 동안 정치적 양상을 띠게 됐다. 그러니까 19세기 이전의 전쟁하고 상대가 안 될 만큼 모든 국력을 집중적으로 이제 쓰게 되는 거야. 예. 자, 주요 교종국들 다 같이 총동원을 내어서 싸울 수 있는 자들 전쟁에 보내고 남자는 무기나 물자 생산에 종사한 방면에
이게 뭐야? 생산가? 이게 뭐죠? 모르겠네. 네. 하여튼 종사했으며 그다음에 부족한 노동력은 여성이 메꿨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성인 남자들 뭐 아주 진짜 어리거나 늙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군대 가서 직접 전투에 참가하거나 보급을 이제 나가는 데 사용했죠. 그러면 이제 남자들 공장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을 누가 땜빵을 했냐면 여성들이 나서 땜빵을 하죠. 그래서 무기를 만드는 데 가서 이제 공장 가서 무기도 만들고 남성이 이제 예전에 했던 일들을 같이 이제 하면서 여성의 어떤 사회적 진출도 같이 이루어져요. 예.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피를 흘렸으니까 그만한 대가를 주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유럽에서는 한 가지 국룰이 있다고 했죠. 피를 흘린 만큼 정치적 대가를 요구하고 얻어낼 수 있다. 그래서 여성들도 피를 흘렸으니까 물론 직접적인 피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공을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참호전이 전개에 따라서 장기로 소모전이 이어졌다는 거. 그다음에 이때 이제 선전전이 있었어. 왜냐하면 이제 이때 그 대중 매체들이 많이 발달되기 시작했어요. 음. 대중 매체들이 발달해 갖고 이제 주로 뭐 라디오 같은 거 있죠. 예. 라디오가 보급되거나 물론 영화도 있긴 있었지만 영화는 아직 무성 영화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이 선전전이 상당히 중요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일단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이상화시키고 상대방을 좀 까발리기 위해서는 이런 선전전이 필요했고 그다음 선전전을 해야지만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 가지고 뭐예요? 병력이나 인력을 끌어들일 수 있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연합군은 어떤 식으로 선전전을 했냐면 세계대전이 전제주의에 대한 민주주의의 싸움이며 전제적 지배로부터 자율수용에 대한 전쟁을 밝혔죠. 예. 그리고 윌슨도 이제 선전전을 하면서 이름을 내세우면서 뭐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국민들로부터 자발적인 어떤 그 동의를 이끌어내면서 병력과 물자를 이제 유럽 전선에 뭐냐면 파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적인 안정과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전쟁적인 을 선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SNS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선전전이 지금 예전 1차 세계도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 목적을 합리화시키고 미국 그 상대를 비판하기 위해서 미국 참전 후에는 전제주의에 대한 민주주의 싸움, 자유를 수여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총력적 와중에 그 국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지지와 이런 것들도 끌어들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전쟁 결과를 보면 그 전승과 패전국을 막론하고 유럽 각국의 세력이 약화된 명리예요. 왜냐하면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웠잖아.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 본토는 안전하죠. 예. 미국은 이제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게 이제 미국 본토 자체, 그 땅 자체가 좋아. 미국 선조들이 상당히 중요한 큰 업적을 이뤘죠. 땅을 이제 좋은 땅을 점주해 주었고, 하여튼 미국이 이제 참전했지만 얘네들은 물자나 뭐 병력 수비 좀 있는 거 상대적으로 미국이 이제 강대국을 증대하면서 국제 질서를 주도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도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앞에 얘기한 것처럼 독일이 양복했던 이유 중에 배경 중에 독일혁명이 있어요. 킬 군함에서 수병들이 전쟁 참가를 거부했죠. 폭동을 일으켜서. 그리고 이제 러시아식으로 그 당시 노동자와 함께 노병 소비에트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주요 도시로 바뀌고 확산되고 결국에는 황제 퇴위와 민주적 정부를 요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엔 비에름 2세가 퇴위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3인당 정권이 등장하는데 3인당은 그 당시 파벌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가 이제 다수파 3인방이고 하나가 독립 3인당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 임시정부를 주도했던 세력들은 다수파 3인당이에요. 다수파 3인당은 약간 이제 폭력혁명보다는 의회를 통한 어떤 이제 사회주의 시장 이런 걸 이제 추구했던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벨류슈타인의 어떤 수정주의 이런 걸 받아들였던 정당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볼 때 독립파 4인당은 독립 3인당은 수정주의보다는 막스식 이념에 좀 충실한 거야.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제 사회주의과 건설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데 그때 이제 3인당 외에도 독일에 무슨 당이 있었냐면 좌파 전당에 독일 공산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공산당은 스파르타쿠스 반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이제
독립 상인당과 잠깐 결합을 했죠. 그렇죠. 얘네들이 너무 극접하게 노는 바람에 이제 손절하고 이 공산당이 나중에 이제 스파르타쿠스단을 중심으로 해갖고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갖고 이제 진압이 되죠. 그때 대표적인 이제 여성혁명가가 누구였냐면 루자 루셈부르크가 있어요.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해. 예. 거기에 이제 가담했다가 반란을 가담했다가 진압당하고 처형당했죠. 그래서 죽게 되는데, 자, 이 스파르타쿠스라는 말 자체는 로마 시대 때 노예 반란 있죠. 그 명칭에 따왔다 그래요. 하여튼 이런 이제 사정이었고,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가 구성되고 연합군과 이제 후전 조약을 조인을 했다.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노선들이 보면 아까쯤에 다수파 3인당하고 그 다음에 독립사회 3인당이 갈려져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수파 3인당은 이제 노동자 출신이었던 그 당시 당수가 엘베트인데, 이 엘베트가 나중에 대통령 돼요. 자, 산업화의 구유화 또는 조국판 사회주의 시즌, 산업의 구유화 등 조국판 사회주의는 시즌 곤란하다. 참모부문에 협조해서 자유군단을 조직했다는 거죠. 자유군단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결국에는 이제 독일공산당, 스파르타쿠스단이 베를린에서 혁명정부를 수립을 했어. 소비에트 방식으로 이제 대규모 폭동을 일으키고, 그렇지만 자유군단의 진압을 됐고요. 그리고 1919년 4월에 지방에서 각각 독일공산당과 독일3인당이 지방에서 바이에른 소비에트 공화국을 건설했지만 그것과 자유군단의 진압이 됐고, 그리고 지방공산당 지도부가 조동전을 직결처분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산당이 패배되면서 러시아식 혁명식 소비에트 공화국의 건설이 실패했다. 그리고 공산당은 힘이 약해졌고요. 그리고 독립상인당은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공산당 협조에다가 얘네들이 너무 나가니까 이제 얘들도 이제 손절하고 여기 이제 또 편입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도 없어지죠.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돼요. 자, 결국에는 이제 그 바이에르 공화국이 수립됐다. 의민주의 3인당, 다수파 3인당을 중심으로 한 바이에르 공화국이 성립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지켜봤잖아. 그 당시 레닝이 독일의 이제 혁명을 지켜보고 나서 판단한 게 뭐냐면, 독일 같은 이제 시민사회가 발달된 그 지역에서는 그런 동유럽이나 러시아식 어떤 그런 소비에트 혁명이 불가능하다는 걸 인식하게 된 거야. 왜냐하면 독일은 시민사회가 강력했죠. 물론 영국이나 프랑스 부에서는 좀 약간 약하긴 했지만 러시아보다는 좀 발전된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소비에트 방식이 힘들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레닝은 차라리 이제 독일이나 서유럽 지역에서 소비에트 방식의 혁명을 이끈보다는 아시아 지역에 가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피아파 민족 대표자회를 열어가지고 이 아시아의 사회주의를 끊어갖고 그 당시 뭐 개량주의, 민족적 개량주의 손을 잡아라 뭐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이제 여기 독일 혁명의 실패 때문이고요. 예. 이런 것도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혁명을 보죠. 러시아 혁명 전에 이제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70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인증번호는 70번입니다. 러시아 혁명은 1917년에 일어났죠. 그 전에 이제 그 1차 혁명하고 스토픽 혁명 그 개혁도 이제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도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러시아 혁명이 자주 나오는 그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러시아 1차 혁명 볼게요. 보통 러시아 혁명 같은 경우에는 1차 혁명이 있고 2차 혁명이 있어요. 이 1차 혁명이 이제 그 피해 인류 사건을 얘기하고요. 1905년에 일어난. 그 다음에 이제 2차 혁명이라고 보다는 이제 러시아 혁명을 주로 얘기하죠. 예. 여기에서 이제 2차 혁명, 러시아 혁명이라고 여기에 뭐 앞에 2월 혁명, 그 다음에 뭐 10월 혁명, 또 3월 혁명, 11월 혁명이다 또 보이죠? 예. 그레고리 역을 사용하냐? 그냥 율리우스 역에 이렇게 불리긴 하는데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중간에 이제 1차 혁명과 러시아 혁명 중간에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죠. 그래갖고 이제 이때 스토피라는 사람이 개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반동 정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 공산주의 시각에서 본 거고 나름대로 점진적 개혁을 진행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 그래서 이제 스토피 개혁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는데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죠. 자, 여기 보면 1차 혁명부터 볼게요. 피해 인류 사건.
자, 피해자 사건은 1905년에 일어났는데요. 그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짜르 전제 정치, 푸린적 농업사의 불만, 그리고 너일 전쟁의 패배로 너일 전쟁이 이때 이제 일어났는데 거의 패배 분위기였어요. 예, 거의 너일 전쟁 말기 정도 보시면 돼요. 대한해협에서 이제 전투 일어나기 전에 발티간데 일어난 그 직전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물가가 시달렸던 상트페테르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이제 그 당시 수도였죠. 포트 대제 이후의 수도가 모스크바가 아니라 상트페테르부르크잖아요. 자, 노동자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짜르에 가서 청원을 했어.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노동자들은 나름대로 짜르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짜르 숭배 사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부장적 군주인 짜르에 가서 예언을 하면 그 인자하신 짜르께서 우리의 말을 들어줄 것이라는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니콜라이 2세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죠. 자기 할아버지가 죽는 거 보고 집안 분위기가 개소대 개와 개돼지한테는 뭐냐면 잘 주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평화 시위를 군대가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것이 전국적인 항의와 시위, 노동자 총파업을 일으켜요. 농민봉기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모든 지역, 모든 계층이 그 당시 대정부 투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농민들 같은 경우에 대지주 투쟁도 같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곳곳에서 노동자 소비에트들이 만들어져.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소비에트는 뭐냐면 평의의 회의라는 뜻이야. 그래서 소비에트의 원래 목적은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 기능을 했던 것이 그 소비에트인데, 나중에 이제 이게 러시아 혁명 이후에는 권력기구가 되죠. 그래서 최초 노동자 소비에트가 만들어졌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러시아 농민들도 왜냐면 가담했잖아요. 전 러시아 동맹이 형성돼. 전 러시아 농민동맹.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항제에 약간 우호적이었던 자유주의자들도 이건 너무하지 않았냐 해갖고 가담을 하고, 뭐 사회주의자도 가담하고. 예. 자, 근데 전국적으로 민중 봉기가 일어나니까 이게 어떻게 이제 황제가 뭐 대항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고, 거기에다 이제 병사들끼리도 이제 봉기를 하죠. 그래서 러시아 최초의 역사상 이제 최초의 병사 봉기였던 포츠킨 해군 반란이 일어나요. 이걸 소재로 예전에 한번 그 러시아에서 소비에트 정권에서 이제 뭐냐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무성 영화도 가끔씩 이제 유튜브 보면 나오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민중봉기가 일어나니까 이제 황제가 한 번 물러났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황제가 뭘 공포했냐면 10월 선언을 10월 칙령을 공포하죠. 네, 뒤에 있어요. 그랬던 이제 근데 그럼 그 당시에 이제 민중들의 요구가 뭐였냐? 이것도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자, 민주공화정 수립, 8시간 노동제, 대토리 몰수 및 농민의 분배, 그 다음에 의회 정치, 보통선거 요구, 이런 것들 요구했어. 근데 황제가 이걸 다 들어주기 힘들죠. 왜냐면 민주공화정 수립은 자기 물러나는 소리 아니야. 의회 정치는 있고 등등 해갖고, 그래서 이제 요거 중에 이제 뭐 자기가 들어줄 수 있는 부분만 좀 해갖고 10월 칙령을 공포했는데, 이게 예전에 94년 기준에 나왔죠. 그래서 시민적 자유부장, 인신의 불가치성과 언론 집회, 결사 자유를 인정. 너희들이 떠들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해주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요구하는 것은 이제 여기는 안 나와있죠. 의회 정치의 재헌의회를 요구했어요. 여기는 안 나와있네. 민중들의 요구 중에 재헌의회 구성이 있거든요. 근데 재헌이는 들어줄 수 없어. 왜냐면 재헌이가 헌법을 만드는 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신의 권력 구조가 개편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권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지면. 그래서 헌법은 아니어도 일반 법을 만들 수 있는 입법위원회는 창설해주겠다. 그래서 광범위한 선거권을 입각한 입법위를 창설했다. 물론 이 광범위한 선거권이지만 보통 선거가 아니라 제한 선거고 상당히 제한된 폭으로만 인정해준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선언을 했죠. 요거 외에도 좀 더 있는데 입법 같은 거 예, 두 가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앞에 민중들의 요구 중에 요것만 이제 수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입법위에도 원래 재헌의회관이나 그냥 법만 만들어주는 그런 의회를 설립을 했다. 두마라고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거기에 이제 민중공개에 참여했던 입헌주의자, 자유주의자들은 나름대로 자기들도 보니까 이제 돈도 있고 뭐 의회 선거가 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나름대로 만족을 했어. 그래갖고 이제 그들 중심으로 해갖고 대주주나 뭐 부류주와 등등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 당시 10월당 및 입헌민주당을 만들고 황제의 조직에 황제 그 조치에 지지를 내줬죠. 예. 10월당은 이제 뭐 주로 대지주 계층이고 입헌민주당은 이제 약간 자유주의 지식인들 중심인데 하여튼 같은 그냥 우파 정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당시 제일 문제점이 이제 뭐냐면 경제 재정 문제잖아요. 그래서 프랑스하고 그 당시 협력 관계였죠. 그래서 프랑스부터 차관을 들어오게 했고 외채에 어떤 이제 도와서 이제 그 재정이 빵빵해지니까 그 당시 이제 두망을 개최해서 혁명열기를 좀 시킨 다음에 체제 유지에 위한 근본적 방안을 수립하고자 했다는 거. 시간을 약간 번 다음에 약간 들어준 척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1차 세계대전, 1차 혁명에 대한 견해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보통 이제 볼세비키, 맨세비키, 이런 사람들이 좀 견해가 약간 달라요. 자, 일단 사회주의자들 공통적으로 1차 혁명을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했어요. 얘들이 이제 그 당시는 2단계 혁명론을 믿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르주아 혁명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회주의 혁명으로 넘어가야 된다. 근데 러시아는 아직 부르주아 혁명당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볼세비키는 1차 혁명을 통해서 노동자 농민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를 해야 된다. 더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반면에 그들 맨세비키는 부르주아 혁명 단계에서 포효타는 극도로 혁명적 반대세로 남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입장이 또 달랐었다. 그래서 이제 반대 세우고 남은 거, 비판 세우고 남는 거지, 뭐 우리가 독자의 권력 구조를 만들 필요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트로츠키는 영구혁명론을 주장을 했다. 영구혁명론 내용은 이제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인민주의자들은 이들도 이제 공통적으로 볼세비키와 맨세비키와 2단계 혁명도에서 자신이 정권 창출보다는 뭐냐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계속 해갖고 비판적 세우고 남아야 된다. 볼세비키는 좀 약간 앞서갔다 좀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아직까지 볼세비키 다수의 생각은 2단계 혁명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때 잠깐 반짝거렸다가 4월 태제 이후부터는 완전히 4월 태제 이후부터는 완전하게 이제 뭐냐면 2단계 혁명을 폐기하죠. 예. 근데 볼세비키 안에서도 왜냐면 아직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고 약간 이게 뭐냐면 권력기구 정도 그 안에서 만들까? 그 정도 얘기예요. 그 정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스토핑 개혁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